레몬 빛깔 강아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 조 졸리는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거라곤 걸터앉을 의자 하나뿐. 지금 사는 오두막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존 졸리가 일해온 숲은 지방 영주의 땅이었는데 나무를 베는 품삯 일부로 오두막에서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받는 3실링이 전부였고 심지어 나무를 베는 도끼조차 아버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은 숲에서만 자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손재주가 좋고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존은 나무 베는 일을 자주 도왔지만 영주와 그의 집사는 조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난주 받은 품삯이 다 떨어진 목요일 저녁, 나이든 존 졸리는 크게 아팠습니다. 존은 낡은 안락 의자에 기대앉아 말했습니다. 조, 내 눈앞에 더 좋은 세상이 보이는구나. 이튿날 아버지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자 존은 대신 숲에 나가 일하고 집사에게 품삯을 받으러 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집사가 물었습니다. 존 졸리의 아들입니다. 조가 대답했습니다. 왜 존 졸리가 직접 오지 않았지? 아버지는 아프십니다. 그럼 나을 때까지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이냐?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는 3실링을 세어 조가 가져가도록 거기 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신의 은총으로 존 졸리가 죽으면 그 일을 아내의 늙은 삼촌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내의 늙은 삼촌은 집사 집에 성가시게 얹혀 살면서 돈만 축내고 있었거든요. 존 졸리는 그 뒤로 한 달을 더 살았습니다. 존은 상냥하게 아버지를 돌보면서 맡은 일도 전부 해냈습니다. 환자가 있으니 3실링은 금방 바닥났고 존은 살림살이를 하나둘 내다 팔아 조금이라도 편히 보살피려고 애썼습니다. 이윽고 넷째 주 목요일, 존 졸리는 평화롭게 풀밭 아래에 잠들었습니다. 오두막엔 낡은 의자와 구리로 만든 어머니의 결혼 반지만이 남았죠. 존은 난생 처음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존은 18살에 잘생기고 강직한 청년이었고 다람쥐처럼 날렵한 데다 살갗은 소나무 껍질처럼 단단히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줄곧 나무를 베는 일만 해왔기에 존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존은 여느 때처럼 품삯을 받으러 가서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무를 베지 못하십니다. 어째서? 집사는 은근히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떠나셨거든요. 오, 그럼 영주님의 나무꾼자리가 50년 만에 비게 되었군. 반색하는 집사에게 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늙은 삼촌을 쫓아낼 기회를 잡은 집사는 입술을 오므리며 코를 긁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안 된다. 그는 3실링을 세워 조에게 건네고 잘 살길 바란다며 내보냈습니다. 조는 말다툼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나무 베는 일을 꽤 잘하긴 해도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은 건 아니었으니 집사가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면 더 부탁해도 소용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조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의자를 들고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팔고 싶지도 않고 부숴서 땔감으로 쓰는 건 결코 원치 않아.
다음 나무꾼한테도 의자가 필요하겠지. 무엇보다 저 의자도 내 마음처럼 지금까지 살던 집에 계속 있고 싶을 거야. 어쩔 수 없구나. 잘 있어, 낡은 의자야. 존은 주머니에 삼실링과 구리 반지만 넣은 채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큰 길을 따라 몇 마일이나 걷는 건 조에게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숲을 몹시 사랑했기에 그동안 굳이 떠날 이유를 못 찾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된 지금 조는 새로운 세상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보고 듣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빛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길로 접어들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조는 그를 궁금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주 희미하게 도끼로 나무를 찍는 그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먼 곳,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 어렴풋했지만 그 소리는 조를 이끌었습니다. 밤새 걷다 이튿날 아침 무렵 조는 어디선가 개가 애처롭게 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길모퉁이를 돌아가니 마을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가에 큰 사내 아이들이 빙 둘러서 있고 그 하나가 강아지를 연못에 빠뜨리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미개는 아름다운 레몬 빛깔의 클럼버 스패니얼이었는데 걱정으로 낑낑대며 사내아이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미개를 계속 걷어차느라 강아지를 물에 완전히 담그지 못했고 다들 재밌다는 듯이 그들의 싸움을 구경했지요. 녀석이 인내심을 잃고 마지막으로 힘껏 어미개를 걷어차며 강아지를 연못에 집어 던지려는 순간 조가 그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만둬. 사내아이는 획 거칠게 돌아보았으나 상대가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 보이자 험한 표정을 짓지는 못하고 부르퉁하게 대꾸했습니다. 왜? 강아지는 물에 빠뜨리라고 태어나는 거잖아, 안 그래? 내 앞에선 안 돼, 놓아줘. 조가 말하자 녀석이 빈정댔습니다. 네가 살 건가? 얼마를 원하는데? 조가 묻자 녀석이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어? 3실링. 좋아, 팔았다. 사내아이는 레몬 빛깔 강아지를 조에게 넘겨주고 3실링을 낚아채더니 또래들과 웃음을 터뜨리며 같이 도망쳤습니다. 돈을 손에 쥔 녀석이 제일 요란하게 웃었죠. 어미개는 뒷다리로 서서 조의 가슴에 앞발을 올려놓더니 강아지를 다정하게 감싼 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조는 어미개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부인. 걱정 말고 이제 주인을 따라가세요. 그러자 저만치 가던 사내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어깨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주인도 아니야. 오늘 아침 자기 집 건초 더미에서 주인 없는 개들을 잡았을 뿐이거든. 그들은 속아서 쓸데없이 돈을 날린 바보를 의기양양하게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에다 아름다운 어미개까지 얻었으니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니었어. 조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와 앞날을 함께 하겠구나. 어미와 아이 모두가. 조는 강아지를 품속에 넣고 꼭 안았습니다. 강아지가 안심하듯 자리를 잡자 조는 짜릿한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꼬마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강아지가 되리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조는 텅 빈 주머니로 다시 길을 떠났고 어미개 스패니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조는 온종일 굶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부르던 도끼 소리가 부쩍 가까워진 것은 해질 무렵 숲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조는 푸른 고향을 떠난 뒤 처음 만난 숲이어서 마치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늘진 숲속으로 들어서자 곧이어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버려진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비치는 햇살 같은 금빛 털에 눈동자는 꿀을 떨어뜨린 듯 맑은 색깔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바들바들 떨던 새끼 고양이는 조가 안아들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의 긴 손가락에 감싸여 보드라운 손뭉치 같은 작은 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새끼 고양이 몸이 너무 차가워 조는 품속에 강아지 옆에 함께 넣어두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비로소 행복한 카랑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는 100야드가 채 안 되는 곳까지 가까워졌고 조는 그 소리가 음악보다 좋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그는 가만히 서서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나무 쓰러지는 기척에 이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사고가 난 곳으로 뛰어갔을 때 쓰러진 나무 아래 깔린 사람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서 한순간 조는 정말로 아버지 존 졸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녁 어스름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조는 곧 이 늙은 나무꾼이 그저 아버지와 닮은 노인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집이 비슷하고 평생 똑같은 소임을 계속해온 노인들은 서로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많이 다치셨어요? 조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기 전까진 정확히 모르겠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나뭇가지가 늙은 나무꾼의 오른팔을 짓눌러서 조는 도끼를 찾아 나뭇가지를 조각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노인의 팔을 빼내어 만져보고는 팔이 부러진 것을 알았죠. 그는 산토끼의 부러진 다리나 어치에 상처 입은 날개를 곧잘 고쳐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는 금세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땅에서 안아 올린 다음 어디로 데려다 드릴지 물었습니다. 내 오두막이 5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다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의 오두막은 조가 살던 집과 비슷했지만 살림살이가 더 많았습니다. 조는 방 한 구석 깨끗한 침대보가 깔린 좁은 침대에 노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벽난로에 장작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노인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는 찬장과 선반을 뒤져 음식과 그릇도 꺼냈습니다. 순식간에 찻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빵과 빵을 적셔 먹을 고기 기름이 차려졌습니다. 노인은 누운 채 족제비처럼 예리한 눈길로 조를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끝내자 조는 윗옷을 벗고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를 꺼냈습니다. 어미개는 벽 난로가에 자리 잡고 눕더니 새끼 두 마리에게 나란히 젖을 물리면서 조를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조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미개에게 줄 물과 남는 음식이 있을까요? 바깥에 펌프가 있고 선반에 뼈다귀 하나가 있네. 조가 뼈다귀와 물이 담긴 그릇을 어미개 옆에 놓아주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컵과 접시를 가져와 저녁을 먹게나. 배가 고팠던 조는 자기 몫의 빵을 맛있게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만약 난로가에서 자도 상관없다면 기꺼이 내 집에서 머무르게. 그리고 혹시 내 팔이 나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면 내 일도 좀 맡아주게나. 무슨 일을 아십니까? 조가 물었습니다. 나는 왕실 숲의 나무꾼이라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까 나를 구해줄 때 자네가 도끼 다룬 솜씨를 보지 않았던가?
분명히 잘할 거라 믿네. 다만 내일 아침 왕께 나아가 자네가 나 대신 일한다고 말씀은 드려야겠지. 조는 벽난로 앞 깔개에서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인과 동물들을 보살피고 오두막 청소까지 마치고는 왕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북쪽으로 3마일쯤 걸어가면 도시의 심장부에 궁전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손잡이에 왕관 문양이 인두로 새겨진 왕실 도끼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조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을 1마일 걸었을 때 조그맣게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꿀빛 새끼 고양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 귀여운 녀석을 품에 넣고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2마일을 지날 때쯤 숲 밖으로 나왔고 3마일이 끝나는 곳에서 조는 자기 나라의 수도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타나는 수많은 집과 가게와 교회, 사원, 둥근 지붕과 작은 탑, 첨탑, 풍향계. 조에겐 그 광경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마침 도시는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다들 뛰어다니거나 몸을 구부려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구석구석 건물 틈새와 하수구 창살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조가 성문에 이르자 키다리 경비병이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조가 대묻자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지. 어떤 이유로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내보내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 그렇군요. 조는 그게 도시의 방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숲은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조가 돌아서는 순간 경비병이 그의 어깨를 붙잡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네가 왕실 도끼를 갖고 있지? 조가 사연을 간결히 들려주자 경비병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너의 일은 곧 왕의 일이니 너는 반드시 들어가야 해.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그 도끼를 보여줘라. 통행증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여기저기 살피고 들여다보느라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궁전은 아예 혼란 그 자체여서 귀족 부인들과 하녀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절망적으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덕분에 조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정원과 복도를 지나 왕의 아련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엔 다른 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스러운 소녀만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레몬 빛깔 머리카락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조의 강아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조는 소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디 다친 데가 있으면 보여줘. 어쩌면 내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야. 어디를 다쳤는데? 조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을.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곳인데. 조는 고민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어쩌다 다쳤어? 새끼 고양이를 잃어버렸거든. 소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신 내 고양이를 줄게. 내 새끼 고양이가 아니면 안 돼. 어젯밤 숲속에서 주웠는데 아주 예쁜 아이야. 떡갈나무 꽃처럼 생긴 무늬가 있고 눈동자는 꿀처럼 금빛이거든.
조는 품에서 새끼 고양이를 꺼냈습니다. 내 고양이잖아! 소녀가 외쳤습니다.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조의 손에서 작고 보드라운 금빛 솜털을 받아들더니 몇 번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가 금빛 사슬을 잡아당겨 홀 천장 한가운데 매달린 황금종을 울렸습니다. 아련실은 금세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 심부름꾼 아이부터 이 나라 왕까지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달려온 겁니다. 그 종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울리기 때문이죠. 공주는 그렇습니다. 공주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새끼 고양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귀여운 고양이를 찾아주었어요.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넘쳐 흘러 아련실에서 정원으로, 정원에서 거리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5분이 지나자 모두들 자기 일터로 평화롭게 돌아갔고 성문도 다시 활짝 열렸죠. 왕은 조 졸리에게 보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공주를 갖고 싶다고 너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조의 레몬 빛깔 강아지와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강아지 귀와 색깔이 똑같은 데다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는 어미개 스페니얼이 조를 바라볼 때처럼 녹아버릴 듯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실 나무꾼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요. 네 평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고 왕은 말했습니다. 그 발언은 조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들렸지만 조심스러워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왕이란 마음 내키는 대로 수수께끼처럼 말해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뿐이었죠.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왕가의 도끼를 갖고 있구나. 짐에게 달라.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조는 왕이 그의 목이나 베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으니 어깨뼈 사이로 도끼머리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서거라 왕실 나무꾼이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 산지기의 거처를 찾아가 지시를 받아라. 또한 매일 아침 네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숲에서 가장 좋은 땔감을 마련해 공주의 방으로 보내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그 어떤 명령도 조를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조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공주를 향해 정중히 그의 앞머리를 잡아당겨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공주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새끼 고양이에게 코를 파묻고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조는 왕을 향해서도 정중히 앞머리를 잡아당겨 인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숲의 오두막은 조가 떠날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어땠느냐? 노인이 묻자 조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그 새끼 고양이는 공주의 고양이였어요. 결과적으로 왕께서 어르신이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왕실 나무꾼 일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노인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두자. 당분간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됐으니 날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나? 한때 내게도 착한 아들놈이 하나 있었지. 오랜만에 그 소리가 듣고 싶구나. 아버지는 뜻밖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달이 가고 또 달이 가도 부러진 팔이 아물지 않는 데다 그 사고로 꽤 충격을 받았는지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번번이 내일이면 아버지가 좀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조는 벽난로가 바닥에서 자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레몬 빛깔 강아지는 이제 제 어미만큼 아름다운 개로 자랐지만 조는 여전히 꼬마 강아지로 생각했습니다. 어미개랑 구분하려면 그 편이 나았으니까요. 늙은 개는 하루 대부분 벽난로 앞이나 오두막 바깥에 햇살 좋은 곳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레몬 빛깔 강아지는 날마다 조의 일터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조는 왕실 나무꾼으로 임명된 날부터 줄곧 숲속에 살면서 도시 쪽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날 아침 숲 가장자리 산지기에 거처인 산장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가 들를 때마다 산지기는 궁전에서 놀러온 예쁜 시녀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녀의 이름은 베티였는데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아침 이슬을 밟으며 산책하길 좋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베티가 가고 나면 산지기는 조에게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지시했죠. 조는 어디서 나무를 베든 공주의 방을 덮일 좋은 땔감을 마련해 특별한 나무단을 만들었습니다. 온종일 벤 나무들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나무로 장작을 패고 계절마다 다른 꽃다발로 줄기를 만들어 묶었습니다. 봄에는 앵초꽃과 제비꽃을, 여름에는 블루벨꽃과 들장미와 인동덩굴을 엮었습니다. 가을에는 곱게 물든 나뭇잎과 베리 열매로 꾸미고 추운 겨울에는 밭꽃을 찾아 나무단을 아름답게 엮었지요. 조가 19살 생일을 맞은 6월 1일, 늘 그랬듯 산장을 찾아간 그는 비단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평소보다 더 수다스럽게 제잘되는 베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분께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니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분은 어떤 때는 멍해 있다가 어떤 때는 노래를 부르고 또 금세 우울해하다가 다시 생글생글 웃는데 사계절만큼이나 변덕스러우셔요. 그분의 아버지께도 말을 안 하고 어머니께도 말을 안 하고 유모한테도 심지어 저한테도 말을 안 해요. 의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도 그걸 빨리 얻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아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데? 산지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폐하께서는 누구든 공주님의 속마음을 알아내서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뭐든 말이죠. 이달 마지막 날 궁전에서 의회를 열어 누구나 의견을 내도록 할 계획이고 또 어머나! 8시 종이 울리네. 계속 여기 붙잡혀서 떠들고 있다가 분명 쫓겨나고 말을 거예요. 산지기는 얼른 베티를 붙잡아 키스했고 베티는 산지의 귀싸대기를 갈겨주고는 불이 나게 산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산지기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엄청난 아가씨야. 그는 조를 돌아보며 이달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조는 머릿속에 일거리가 가득 찼어도 마음 한구석엔 공주가 가엾다는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레몬 빛깔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아채지 못했지요. 평소처럼 주위를 뛰어다니지도 않고 조가 휘파람을 불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개는 주인이 휘파람을 불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오니까 레몬 빛깔 강아지는 그때 어디론가 멀리 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해질 무렵 강아지는 몹시 신이 나서 돌아왔는데 저녁밥은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여느 때보다 명랑하게 까불거리지 않았더라면 조는 분명 걱정했을 거예요. 그날 밤 사그라드는 벽난로 불 앞에서 깔개에 누워 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반쯤 잠들었고 반쯤 깨어있을 때 꾸는, 그래서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꿈 말입니다. 조는
레몬 빛깔 강아지가 어미개와 코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미개는 부드러운 앞발 사이로 마룻바닥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가 아름다운 갈색 눈을 한쪽만 뜨고서 자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조는 개들이 서로의 생각을 전하는 것을 소리가 없어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미개가 물었죠. 무슨 일이니 아들아, 입맛이 없나 보구나. 아니에요 엄마, 오늘 잔뜩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어디서 말이냐? 궁전 안뜰에서요. 궁전 안뜰에서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 고양이요. 창피한 줄 알아라? 아니에요 엄마, 나랑 젖을 같이 먹었던 아이 말이에요. 아, 그 고양이? 네, 공주님의 고양이요. 그 애는 지금 어떻더냐? 꿀 같은 금빛이에요. 그 애가 뭔가를 내뱉지 않았니? 네, 비밀을 뱉었어요. 무슨 비밀? 공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요. 그 애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공주님이 목에다 끌어안고 귀에다 속삭였대요. 누구 목에 누구 귀라고? 목은 공주님 목이고 귀는 고양이 귀요. 그래서 공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던? 지금쯤 사랑의 편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대요. 오, 그렇구나. 어미개 스페니얼은 그렇게 말하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꿈은 거기서 끝났으니 조도 함께 깊은 잠에 빠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 조는 꿈을 기억해냈고 너무나 생생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정말 한낱 꿈이었을까요? 조의 눈동자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냐?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꿈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니? 괴로워하는 소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요. 그럼 꿈대로 해서 나빠질 일은? 그건 제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꿈대로 하려무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앉아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글쓰기에 별로 소질이 없어 길게 쓰진 못하고 그저 가장 말하고 싶은 요점만 적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기에. 조 졸리. 편지를 접으면서 보니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잉크도 번져 있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에서 내용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조는 뿌듯해하며 편지를 들고 일하러 갔고 공주의 나무단을 묶을 때 분홍빛 페랭이 꽃다발 속에 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그 일에 관해선 생각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난 7월 1일 산장에 갔다가 베티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된 거예요. 다행히도. 어제 의회에 사람들이 모여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맞히려고 했을 때 공주님은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다니까요. 짐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였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죠. 하긴 이제 공주님은 종달새처럼 즐거워하고 의사도 더 부를 필요가 없으니 상관없지만 말이에요. 또다시 평화로운 한 해가 부족함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은 좋았고 개들은 잘 자라고 오두막은 아늑하고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알아놓은 채였고 조는 여전히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죠. 조의 20번째 생일인 6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와 함께 그는 숲을 지나 산지기 거처에 갔다가 베티를 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 새들이 지저귀고 풀꽃이 이슬을 머금은 이른 아침이니 산책하기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제잘되는 베티는 평소처럼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베티가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됐어요. 1년 전이랑 똑같아요. 모든 게 되풀이 되고 그분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긴 한데 정말이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물어보고 어머니가 물어보고 유모가 물어보고 심지어 나도 물어봤다고요. 날마다 의사가 와서 약을 바꿔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원하는 걸 빨리 얻지 못하면 결국 애가 타서 죽고 말 거래요. 아니 그래서 이달 마지막 날 의회를 열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맞혀 본다는군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니까요. 공주님이 원하는 걸 주는 사람에게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 산지기씨 8시 종이 울리잖아요. 공주님한테 초콜릿 갖다 드릴 시간인데 계속 날 떠들게 내버리다니 너무해요. 산지기가 서둘러 뛰어가는 베티를 얼른 붙잡고 진한 키스를 하자 베티는 산지기의 얼굴을 냅다 후려치고 가버렸습니다. 산지기는 그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 굉장한 아가씨야. 존은 산지기한테서 할 일을 듣고 돌아왔지만 마음속은 괴로웠습니다. 혹시 공주가 두 번째 연애 편지를 원한다면 먼저 번 썼던 말 말고 뭐라고 더 적어야 할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분명 효과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존은 너무 고민이 된 나머지 이번에도 레몬빛깔 강아지가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죠. 한참 뒤 돌아온 강아지는 빙글빙글 돌다 지저대고 펄쩍 뛰다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매달렸습니다. 존은 도끼를 내려놓고 강아지와 한동안 놀아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가 저녁밥에 입도 대지 않자 존은 언젠가 정확히 12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강렬했던 탓인지 존은 벽난로가 깔개에 누워 잠들 때 또다시 어미개와 강아지가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야. 뼈다귀를 갉아먹지 않다니 어디가 아픈 거니? 아니에요 엄마. 왕실의 고기를 실컷 먹어서 그래요. 왕실의 고기가 어디서 나서? 궁전 부엌에서요. 궁전 부엌에서 뭘 했길래?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아니 어떤 친구? 고양이요.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으렴. 왜요 엄마? 엄마가 젖을 먹였던 그 애였다고요. 아, 그 고양이 지금은 잘 자랐던? 꿀처럼 금빛이에요. 분명 뭔가를 뱉었을 거다. 네, 비밀을 뱉었어요. 여전히 공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 여전히요. 공주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애한테만 말해줬대요. 그래,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다던? 반지를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대요. 오, 그렇구나. 어미개 스페니얼은 그렇게 대답하고 귀로 눈을 덮은 채 잠들었습니다. 조의 꿈도 사라졌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지난밤 꿈이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정말 현실이었는지도 몰라. 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 게냐?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꿈대로 하면 어떻게 되니? 한 소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지도요. 하지 않는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꿈대로 해야지. 그래서 조는 그날 공주의 나무단을 묶을 때 어머니의 구리 결혼 반지를 들장미 꽃다발 줄기에 끼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그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죠. 한 달 뒤 베티가 산장 문간에서 제잘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요. 흐린 날도 언젠가 먹구름이 걷히기 마련이고 우유도 오래오래 휘저어야 버터가 나오는 법이죠. 어제 의회에서 누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공주님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어요. 괜히 알아맞히느라 애쓰지 마세요. 난 갖고 싶은 걸 얻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린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렴 어때요?
이제 의사는 올 필요가 없고 폐하와 왕비께서도 걱정이 사라졌고 공주님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시는걸요? 다시 1년 뒤 조의 2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가 산지기 거처에 도착했을 때 베티는 몹시 비통해하며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얼굴은 새하얀 베갯니처럼 창백하고요. 창가 한 구석에서 훌쩍이며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우리가 뭘 권해도 아니야, 괜찮아, 말하기만 해요. 몇 시간이고 꿀빛 고양이만 끌어안고 있으니 의사는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그분의 아버지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분의 어머니는 거의 미칠 지경이죠. 유모는 연방 오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만 되풀이해요. 심지어 나조차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데 공주님이 원하는 걸 당장 얻지 못한다면 그 초록 무덤을 파게 될 거예요. 폐하는 이달 마지막 날 의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공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에겐 보답으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원이든 다요. 8시가 지났잖아. 아, 나 일하러 가야 해요. 수다 좀 그만 떠세요. 산지기 씨. 황급히 떠나려는 베티를 산지기가 끌어당겨 키스했고 베티는 산지기의 머리카락을 획 잡아당기고는 뛰어갔습니다. 참 멋진 아가씨야. 산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는 조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주가 초록 무덤에 묻힌다고 생각하니 조는 너무나도 슬퍼서 레몬빛깔 강아지가 없어진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강아지는 다리 사이로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그가 아무리 달래고 놀아주려 해도 시무룩 기운이 없었습니다. 조 역시 우울했기 때문에 그날은 둘 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조가 벽 난로가에 눕자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나 보구나. 네, 어쩐지요. 그리고 조는 불안하고 어수선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미개가 아들에게 똑같이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입맛이 없나 보구나, 얘야. 무슨 일이야? 귀병이라도 났니?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엄마. 또 궁전에서 너무 많이 먹은 모양이지. 뼈다귀 하나, 고기 한 점 안 먹었어요.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 궁전에 친구가 있어? 고양이요. 그런 오명을 쓸 짓을 하다니 나가서 목을 매야겠구나. 왜요, 엄마? 우리 꿀빛 고양이라고요. 아, 우리 꿀빛 고양이. 그 애는 어떠니? 여전히 꿀처럼 금빛이죠. 하지만 분명 그 애가 뭔가를 토했을 텐데. 네, 비밀을요. 누구의 비밀? 공주님이요. 이번엔 공주님이 뭘 원한다던. 공주님은 나를 원해요. 너를? 너를 어떻게 알고서 말이냐? 꿀빛 고양이가 나를 공주님 방에 데려갔거든요. 깍쟁이 같으니 이제 그 애랑은 인연을 끊어야겠다. 너처럼 개집에 사는 개를 공주의 방으로 데려가다니. 어미개 스페니얼은 앞발로 눈을 가렸고 조는 드문드문 이어지는 꿈속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깨어 있었던 걸까? 아침이 되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꿈이든 아니든 이미 조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아버지도 그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난밤 꾼 꿈이 제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 놓습니다. 한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초록 무덤을 파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른 쪽 길로 간다면? 조는
강아지의 레몬 빛깔 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부서지겠죠. 그럼 네 무덤을 파야 하는 거니?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는 동안 모두가 그런 일을 겪는단다. 아픔을 이겨내고 계속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무덤에 묻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다. 알겠습니다. 조는 말했습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조는 휘파람을 불어 강아지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낸 뒤 지금까지 그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좋은 나무단을 만들고는 거기에 강아지를 묶었습니다. 레몬빛깔 강아지는 애처로운 눈으로 조를 쳐다보다가 나무단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조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 졸리는 거기 있어! 하고 소리치고는 재빨리 숲속을 떠났습니다. 조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미개를 위해 애써 쾌활하게 지내려 했지만 아버지는 유난히 말이 없고 어미개도 새끼를 생각하며 우울해했습니다. 조 역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기분을 견뎌야만 했지요. 여름이 찾아와 숲이 햇빛으로 넘쳐 흐르던 6월의 마지막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 사람이 한평생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단다. 하루쯤은 쉬는 날을 가지려구나. 뭘 하면서 쉬면 좋을까요? 조가 물었습니다. 도시 구경이나 가보거라. 그 말을 듣자 도시에 그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의 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신나게 짖어대는 소리를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조는 아버지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은 워낙 손에 익어서 하루치 정도는 미리 해둘 수 있었습니다. 숲 밖으로 나온 조는 거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의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궁전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을 물결에 그도 몸을 맡겼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혹시 그의 강아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조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애 2번째로 성문을 지나 인파 속에서 아련실로 들어섰습니다. 조가 한복판에 끼어서니 저만치 왕과 왕비의 머리와 병사들이 들고 있는 창끝만 간신히 보였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령이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자 전령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가 나뭇잎에 비친 햇살처럼 환하게 외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난 원하던 것을 가졌으니까요. 그게 무엇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주었니? 왕비도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누가 주었는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가봐도 좋아요. 전령은 나팔을 불어 몰려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인파가 흩어진 뒤에도 조는 혼자 우두커니 서서 커다란 2개의 왕좌를, 왕의 발치에 앉아있는 공주를, 그의 품에 안긴 꿀빛 고양이와 무릎에 기댄 레몬 빛깔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기쁨에 찬 컹! 소리가 들리더니 강아지가 공중에서 펄쩍 뛰어올라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반짝이는 앞발을 조의 2 어깨에 얹고 조의 얼굴을 핥으며 가슴이 터질 듯이 낑낑대고 짖었습니다. 조도 강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련실에 있던 신하들이 웅성웅성 동요했습니다. 저 개는 뭐지? 저 사람은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공주는 꿀빛 고양이를 안고 일어나 고양이 머리 위로 살짝 조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고인 채 웃었습니다. 이윽고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폐하의 왕실 나무꾼입니다. 조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기억나는군. 그런데 그 개는 네가 주인인 양 너에게 가는구나. 예전엔 그랬죠. 공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그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해서 저 사람이 제게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드디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군. 왕은 조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나무꾼아. 갖고 싶은 것의 이름을 말하라. 너의 것이 되리라. 공주는 조를 바라보았고 조도 하얀 드레스를 입은 레몬 빛깔 머리카락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갖고 싶은 것의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밀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분의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룻바닥 대신 그 위에서 잘 수 있겠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매트리스를 갖게 될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것 말고도 하나를 더 받아야 해요. 작년에도 제가 갖고 싶어 하던 걸 주었으니까요. 그러고는 구리로 만든 낡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느냐? 조는 레몬 빛깔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지만 강아지를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공주는 애 같아서 죽고 말 테니까요. 조는 그 마음을 떨쳐내고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올 때 전에 살던 고향 집에서 아버지의 낡은 의자를 두고 왔습니다. 밤에 그 의자에 앉아 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면요. 왕은 인자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되기 전에 그 의자를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그 의자가 있던 곳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자를 남겨두겠노라. 왕은 청중을 향해 이제 끝났으니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지만 공주는 아까보다 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는 세 번째 소원도 말해야 해요. 재작년에도 제게 이걸 주었으니까요. 공주는 품속에서 낡고 잉크 얼룩이 번진 이전보다 더 너덜너덜 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왕은 재미있다는 듯이 편지를 건네받아 펼치고는 온 궁전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기에. 조 졸리. 공주는 그만 꿀빛 고양이 털 속에 얼굴을 폭 파묻었습니다. 네가 조 졸리냐? 왕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걸 썼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글이 진실이냐? 조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레몬 빛깔 머리카락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청해야만 한다. 왕이 말했습니다. 조는 한참 동안 레몬 빛깔 강아지를 바라보다가 그 두 눈 사이에 힘껏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공주에게 향했지만 공주는 살짝 뺨을 돌려 외면했죠. 조는 뭔가 말을 해야만 했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강아지를 데려갈 수는 없으니 꿀빛 고양이를 갖겠습니다. 아! 나만 남겨놓고 내 고양이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공주가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공주님이야말로 절 빼고 제 강아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도 지지 않고 빠르게 대꾸했습니다. 알겠도다. 그걸로 됐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거라. 1년의 절반은 나무꾼 오두막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은 궁전에서 살도록 해라. 너희가 어디서 지내든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날 저녁, 조 졸리는 그의 신부를 데리고 숲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꿀빛 고양이는 신부의 품속에서 가르랑 거리고 레몬빛깔 강아지는 두 사람 주위를 명랑한 방해꾼처럼 행복하게 맴돌았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밝게 타오르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렸고 난로가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자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어미개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가 수소문해보니 늙은 왕실 나무꾼은 조가 이 숲에 오기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자린 적당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란 앵무. 큰 길이 끝나는 곳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길모퉁이엔 집시 할머니 다이나가 모란 앵무 한 쌍이 든 세 장을 지키고 앉아있고, 왼쪽 길모퉁이엔 구두끈을 파는 수잔 브라운이 앉아있었습니다. 수잔은 자기가 9살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이나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몇 살인지 오래전에 잊어버렸고 말이에요. 매일 낮 12시 30분에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교문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수잔 브라운은 점심때가 된 걸 깨닫고는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소녀들의 머리 리본과 소년들이 신은 구멍나지 않은 구두를 부러워했습니다. 구두끈은 자주 엉키고 끊어졌지만 수잔 브라운은 그들이 수잔에게 동전을 건네며 새 끈을 살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가게에서 새 구두끈을 사다 주니까 소년들은 동전을 다른 곳에 쓰고 싶어 했습니다. 팽이와 눈깔 사탕 1온스, 풍선을 사는 데다가요. 소녀들은 구슬과 서양배 모양 사탕, 제비꽃 한 다발을 사길 좋아했고요. 그래도 날마다 아이들 한두 명쯤은 다이나 할머니 모란 앵무 3장 앞에 서서 1페니 동전을 건네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 운명을 점쳐주세요. 모란 앵무는 정말 멋진 새들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풀빛 몸에 길고 파란 꽁지깃이 달려 모습도 아름답지만 진짜 근사한 일은 새들이 1페니로 운명을 물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보다 더 싼 값에 운명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전 한 잎으로 운명을 사러 올 때마다 다이나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3장 속에 손가락을 넣으려무나 아가야. 아이가 3장 속에 손가락을 넣으면 모란 앵무 한 마리가 손가락 위로 깡충 뛰어 올랐습니다. 다이나 할머니는 날개를 퍼덕이는 새를 밖으로 꺼내고는 새 장문에 걸어둔 운명이 적힌 종이 꾸러미를 새 앞에 내밀었죠. 분홍, 초록, 보라, 파랑, 노랑 쪽지들이 가득 접힌 꾸러미였습니다. 아름다운 모란 앵무가 구부러진 부리로 운명의 쪽지를 하나 물어 올리면 아이는 그걸 받아갔습니다. 도대체 모란 앵무는 어떻게 그 운명이 그 아이의 것인 줄 알았을까요? 마리온, 시릴, 헬렌, 휴에게 꼭 맞는 운명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조그만 색종이를 들여다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네 운명은 뭐야, 마리온? 나는 귀족과 결혼할 운명이래. 보라색이야. 네 운명은 뭔데, 시릴? 초록색이야. 나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된대.
넌 어때, 헬렛? 난 노란색 운명을 받았어. 아이가 7명이나 생길 거래. 네 운명은 뭐야, 휴? 난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거래. 파란색이야. 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뛰어갔죠. 수잔 브라운은 왼쪽 길모퉁이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운명을 가지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수잔에게도 마음 편히 써도 될 1페니가 있다면. 하지만 수잔 브라운은 운명을 갖는 데 쓸 동전만이 아니라 먹을 것과 다른 걸 살 만한 동전도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이나 할머니가 햇볕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뭔가 사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모란 앵무 새 장문이 살짝 열려서 새 한 마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다이나 할머니는 졸고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수잔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작은 풀빛 새가 횃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요. 모란 앵무는 길가 연석을 종종 따라갔습니다. 문득 수잔은 저쪽 시궁창에 웅크린 마른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양이가 점프하기 전에 수잔은 벌떡 일어나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허이! 저리 가! 고양이는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나른히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수잔이 손을 내밀자 모란 앵무는 손가락 위로 깡충 뛰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에 앉은 모란 앵무라니. 여름날 꿈처럼 두근두근 설레는 일이었죠. 수잔 브라운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잔이 새장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모란 앵무는 부리를 내밀더니 꾸러미에서 분홍 장밋빛 운명을 물어다 수잔에게 주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수잔은 모란 앵무를 새장 속에 넣어주고 손에 운명을 꼭 쥔 채 자기 길모퉁이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리온과 시릴과 헬렌과 휴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운명의 쪽지를 잃어버린 데다 그 기억도 잊었습니다. 마리온은 젊은 약사와 결혼했고 시릴은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했습니다. 헬렌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휴는 아무 직업도 갖지 않았죠. 오직 수잔 브라운만이 자기 운명을 한평생 간직했습니다. 낮에는 주머니에 넣어 다녔고 밤에는 베개 아래 놓고 잠들었습니다. 그 분홍색 쪽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수잔은 글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소중한 장밋빛 운명이었습니다. 동전 한 잎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란 앵무가 그녀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준 운명이었으니까요. 샌 페리엔. 캐시 군매는 마을 들판 모퉁이 바이닝 부인의 집 앞들에서 완두콩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끔찍이 싫어하는 것처럼 거친 손길로 완두콩을 툭툭 골라냈죠. 사실 이 마을로 피난 온 지난 4년 내내 캐시는 늘 어둡게 얼굴을 찌푸리고 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만히 바라보면 참 귀여운 인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늙은 바이닝 부인은 자기 집 창문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리가 좋지 않아 하루 대부분을 들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며 보냈습니다.
지금은 캐시를 보는 중이었는데 소녀가 완두콩을 따는 동안 많이 먹지나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또 저만치 들판 연못가에서 마을 의사의 아내인 레인 부인과 학교 선생님 반스 양이 연못 속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반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 역겨운 연못이에요. 냄새도 지독하네요. 오, 몽듀. 레인 부인도 작은 코를 꽉 틀어주며 말했습니다. 리틀 에그햄 마을 의사 레인 씨는 부인과 1년 전 런던에서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레인 씨를 좋아하는 터라 그의 프랑스인 아내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평범할까 예쁠까? 그녀는 예뻤습니다. 명랑할까 쌀쌀맞을까? 그녀는 명랑했습니다. 젊었을까 늙었을까?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레인 부인은 35살이니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레인 씨는 44살이고 그 시절엔 나름 잘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못지않게 부인도 좋아하게 되었는데 부인이 무척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친절하고 알뜰했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수수하지만 마을 사람들 옷과는 어딘가 달랐기에 부인이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즐거워졌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요리는 뭐랄까, 남들과 똑같은 식량을 배급받으면서도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교구 목사 플래처 씨는 레인 부인이 양배추와 송아지 고기 1파운드로 만든 요리를 먹어보면 누구나 깜짝 놀랄 거라며 감탄하기도 했죠. 물론 부인의 말투는 그들과 달랐지만 지난 전쟁 직후 영국에 왔기 때문에 외국인 치고는 꽤 유창한 편이었습니다. 부인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리틀 에그햄 토박이들과 여러모로 차이 나도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의사의 아내가 온 지난 12달 동안 다들 사는 재미가 더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뭔가 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닝 부인도 자기 집 레이스 커튼 사이로 내다보며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연못을 청소한 지 얼마나 됐나요? 레인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에 피난민들이 온 뒤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반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우리도 늘 신경 써서 연못이 쓰레기 더미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피난민들이 함부로 하기 시작했죠. 온종일 늘어져 난간에 앉아서 재미삼아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연못에 던졌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정착한 뒤로는 이 마을을 좋아하지만요. 캐시 군매는 아니지요. 레인 부인은 들판 모퉁이 집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캐시가 앞들에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완두콩을 따고 있었습니다. 반스 선생님이 함께 그쪽을 돌아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캐시 군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잘 지내려고 애쓰지도 않았거든요. 캐시는 부모님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리틀 에그햄에 온 이후 늘 우울해서는 누군가 친절하게 도와주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반스 선생님은 아이들이 불행한 것을 싫어했지만 캐시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이닝 부인 집에 맡겨준 것도 참 안 됐죠. 반스 선생님 말에 레인 부인이 물었습니다. 맡아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나요? 누가 캐시를 맡으려 하겠어요. 반스 선생님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다시 연못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올해 가뭄이 오기 전까진 연못에 이렇게나 쓰레기를 던져댔다는 걸 전혀 몰랐네요. 리틀 에그햄은 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메마르고 밭은 타들어가고
연못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리가 놀던 연못은 점점 물이 죽어 녹색 얼룩 같은 개구리밭만 끈적끈적했고, 바싹 굳어버린 진흙바닥엔 보기 싫은 쓰레기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죠. 연어 통조림 깡통, 정어리와 수프 깡통, 녹슨 부엌 집기들과 깨진 병들, 쇳덩이같이 딱딱한 낡은 장화 한 짝은 주름진 앞코를 진흙 속에 처박았고, 연못 한복판엔 나무 의자 다리가 고대 난파선 돛대처럼 솟아나 있었습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군요. 레인 부인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하고 보기도 정말 흉해요. 본격적으로 여길 청소할 때가 된 거죠. 반스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플래처 목사님한테 건의해봤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남자들 중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에비엥! 레인 부인이 외쳤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연못을 치우겠어요. 언제요? 반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좋아요. 갈퀴와 괭이가 있어야겠군요. 반바지를 입고 긴 장화도 신어야겠어요. 저녁 먹고 8시에 만나요. 네, 여기서. 반스 선생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학교와 가까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레인 부인도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담하고 하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목표에 가득 찬 사람들처럼 둘이 유쾌하게 걸어가자 바이닝 부인은 또다시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캐시에게 물었죠. 레인 부인이 연못가에서 뭘 하고 있더냐? 캐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바이닝 부인이 비꼬았습니다. 넌 입안에 혀가 없니? 그러자 캐시가 입에서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저런, 완두콩이라 계속 따라. 바이닝 부인이 버럭 소리치고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연못에서 보물이라도 찾는 줄 알겠네. 캐시는 울지 않으려고 완두콩을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물. 오직 캐시만이 연못 속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가 그 연못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바로 그게 캐시가 4년 동안이나 우울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지낸 이유였으니까요. 연못 속의 보물은 샌 페리앤이었습니다. 샌 페리앤은 연못 한가운데 부서진 의자 아래 진흙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자가 가슴을 짓눌러서 샌 페리앤은 다시 햇빛을 볼 거란 희망을 한참 전에 버렸습니다. 이미 4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파랗고 하얀 줄무늬에 장미 꽃봉오리가 수놓인 오래된 비단 옷도 분명 다 망가졌을 겁니다. 톱밥으로 만든 몸통은 슬프게도 축 늘어진 채 흠뻑 젖어버렸고요. 샌 페리에는 아직 얼굴만은 괜찮길 바랐습니다. 반짝이는 도자기 얼굴과 분홍빛 뺨, 윤기나는 까만 도자기 머리카락과 크고 푸른 눈동자, 조그만 장밋빛 입술. 그렇습니다. 샌 페리에는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태어난 인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녹조가 낀 연못 바닥 진흙 속에 누워 기억을 되새기며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샌 페리에는 자기 나이가 80살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처음 살았던 어느 귀부인의 성, 작은 탑과 마른 해자 위에 놓인 다리, 장미정원, 복숭아들이 햇볕에 익어가던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귀부인은 비단 조각과 색색 비단실, 훌륭한 레이스 주름 장식이 흩어진 탁자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샌 페리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아름다운 옷들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귀부인이 소매에 레이스 주름이 달린 파랗고 흰 줄무늬 침실복을 마무리하고 나니 레이스 한 조각과 비단 헝겊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로 셀레스틴의 인형 옷을 만들면 딱 좋겠구나. 귀부인은 솜씨 좋게 헝겊을 마름질하고 섬세한 바느질로 레이스 속치마와 비단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인형은 그날 생일을 맞은 귀부인의 어린 딸에게 선물로 안겨졌습니다. 7살이던 어린 딸은 자기와 같은 셀레스틴이란 이름을 인형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장난감보다도 그 인형을 좋아하며 몹시 소중하게 대했고, 세월이 흘러 똑같이 셀레스틴이란 딸이 태어나자 인형을 물려주었죠. 다시 30년이 흘러 셀레스틴이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역시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오래된 프랑스 인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인형은 언제까지나 파랗고 흰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성에서 살아가면서 차례차례 태어날 여러 명의 셀레스틴에게 전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일은 없다는 것을 배우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성 주위에 대포가 쿵쿵 울리더니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천장 일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어린 주인이 뛰어와 요람에서 인형을 꺼내 꼭 끌어안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도망쳐야 해, 셀레스틴. 엄마가 서둘러야 한댔지만 너 없인 가지 않을 거야. 아래층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빨리 오렴, 아가, 빨리! 피와 살을 가진 어린 셀레스틴이 톱밥으로 만들어진 셀레스틴을 팔에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쏟아질 듯 수많은 별이 떠있던 여름밤, 꽃향기가 남아있는 정원을 지나 해자 위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돌부리에 부딪힌 아이가 비틀거리다 그만 인형을 떨어뜨렸고, 인형은 급히 뒤따라오던 하인의 발에 차여 해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셀레스틴! 아이가 외쳤습니다. 서둘러라!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틴이 저 아래 떨어졌어요. 오, 얘야, 우린 시간이 없단다. 인형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어린 주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른 해자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인형의 다음 기억은 모래색 군복을 입은 사내가 낙엽에 파묻힌 인형을 집어올려 먼지를 털어내던 장면이었습니다. 멋지군. 우리 키치가 딱 좋아하겠어. 여전히 총소리가 울리고 성은 점점 더 구멍투성이가 되고, 마침내 장미 정원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영국에서 온 병사 토미는 인형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게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다음 기억은 병사가 영국에서 돌아와 그의 집 작은 방에서 배낭에 들어있던 인형을 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토미의 아내는 남편을 껴안은 채 기뻐서 울고 있었고, 작은 소녀 키치가 아빠 무릎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널 위해 프랑스에서 뭘 가져왔는지 보렴, 키치. 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름이 뭔가요? 소녀가 감탄했습니다. 어디 보자. 병사는 곰곰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형 이름이 셀레스틴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센페리엔이란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아빠? 다 괜찮아진다는 뜻이다. 인형이 행운의 요정이라서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키치에게 그건 참말이지 요정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옷은 난생 처음 보았으니까요. 근처에서 재봉사로 일하는 히긴스 양도 인형이 입은 드레스를 보곤 말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비단천을 썼네. 그러더니 속치마를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죠. 세상에, 이건 진짜 레이스 같은데? 하지만 키치가 진정으로 사랑한 건 드레스나 속치마가 아니라 센페리엔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린 주인들이 그랬듯이 영국의 키치도 인형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키치가 딸을 낳았을 때 센페리엔은 새로운 어린 주인, 캐시 군맨의 것이 되었지요. 장담하건대 그 누구도, 키치도 오래전 셀레스틴들도
캐시 굿맨만큼 샘페리엔을 사랑하진 못했을 겁니다. 머지않아 두 번째 큰 전쟁이 시작되면서 캐시의 삶에는 많은 슬픈 일들이 찾아왔거든요. 캐시는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졌지만 친척들은 모두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캐시가 가진 것은 샘페리엔 뿐이었고 캐시에게 샘페리엔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의 여파가 마을을 덮쳐 캐시는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른들이 여기저기 보내주는 대로 아이들은 먼 낯선 마을들로 흩어졌고 캐시는 리틀 에그햄 늙은 바이닝 부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건 사실 불운이었는데 바이닝 부인은 이기적이고 괴팍한 데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시가 마을 친구라도 사귀었다면 그나마 달랐겠지만 하필 이 마을에 온 첫날부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리틀 에그햄에는 또래들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존이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이는 다 컸는데도 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과 앉아서 수업을 받았고 반스 선생님도 존이를 더 특별히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대했죠. 존이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반짝이는 물건들만 보면 반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투덜대면 반스 선생님은 존이를 선생님 방으로 데려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자, 요 다람쥐 녀석, 오늘은 다람쥐 집에 뭘 갖다 놨는지 보자꾸나. 존이는 다람쥐라고 불리면 씩 미소를 지으며 선뜻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도리 카터가 잃어버린 머리핀이 누군가의 리본과 얽혀 있고 울타리에서 딴 장밋빛 산사나무 열매, 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유리단추가 있었습니다. 캐시와 피난민들이 도착한 날 아침, 마을 부인회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던 존이도 거기 들어와 금속 찻주전자에 얼굴을 비춰보며 어슬렁거렸지요. 찻숟가락을 조심하세요. 반스 선생님은 환영회에 일손을 거들러 온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존이가 찻숟가락을 갖고 싶어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존이는 찻숟가락보다 더 눈에 띄는 멋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영회 자리 구석에 쓸쓸하게 앉아 샘페리엔을 끌어안은 캐시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캐시는 이 낯선 마을에서 누가 자기를 선택해 집으로 데려갈까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샘페리엔이 함께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빠 말대로 인형이 캐시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존이가 다가오더니 인형의 비단 드레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거 줘. 캐시는 존이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샘페리엔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거 줘. 캐시는 존이를 거치게 밀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가만 안 둘 거야. 썩 꺼지란 말이야. 부유한 브리지워터 귀부인이 아이들 5명을 고르다가 캐시 앞에 멈췄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지나치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넌 아무래도 다루기 힘들 것 같아 걱정스럽구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귀부인의 말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아무도 캐시를 원하지 않았고 나이든 바이닝 부인만이 일을 시킬 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캐시는 들판 모퉁이 바이닝 부인 집 문 앞에 서서 샘페리엔에게 앞으로 함께 살게 될 새로운 마을을 보여주었습니다. 들판은 조용했고 집집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니가 울타리 앞에 나타나더니 캐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줘! 제발 저리 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캐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니가 울타리 너머로 팔을 쑥 뻗더니
캐시 품에서 샘페리엔을 낚아채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캐시는 정신없이 달려나가 들판에서 조니를 쫓아다니며 경찰을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를 거라고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녀석이 덜컥 겁을 집어먹은 건 그 협박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조니는 팔을 번쩍 들더니 샘페리엔을 연못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샘페리엔의 부드러운 비단 드레스가 잠시 물 위를 떠다녔지만 옷과 몸통이 젖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앉았죠. 캐시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니가 들판에 누워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피난민 소녀가 조니를 마구 핥히고 때리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조니는 무슨 일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캐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정한 낯선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기로 결심했지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의 아픔은 더 심해져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캐시는 조니를 노려보고 연못을 노려보았습니다. 캐시는 리틀 에그햄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일은 런던에서 온 문제아 소녀에게 결코 좋은 출발이 아니었죠. 캐시 굿맨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는 까닭이 그것이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녁 8시에도 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7월은 더블 서머타임으로 2시간이나 앞당겨졌으니 아직도 3시간은 더 밝을 겁니다. 바이닝 부인이 창밖을 내다보자 연못 주위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농담하고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간혹 환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연못 한복판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면 셔츠를 반바지 속에 집어넣은 레인 부인이 고무장화를 신은 채 층층이 쌓인 진흙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진흙 더미를 파헤쳐 뭔가를 찾아내면 질척이는 흙을 털어내고 반스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그 잡동사니들을 또 건네받아 연못 기슭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며 내일 수레에 실어 옮기기 쉽도록 했습니다. 전쟁 전에 만든 비스킷 깡통! 레인 부인은 경매라도 하듯이 발표했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이 쓰던 크리켓공, 노아의 방주에서 썼던 찻주전자. 물건을 하나씩 건져 올릴 때마다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재밌는 연극 같았거든요. 트로이에서 온 목마! 레인 부인이 외쳤습니다. 그거 제 말이에요. 거기 빠졌는지 짐작도 못했어요. 바비 메이틀랜드가 외쳤습니다. 구경꾼들 맨 끄트머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캐시 굿맨이 서 있었습니다. 바비 메이틀랜드의 목마를 찾았으니 샘페리엔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9시 종이 울리자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침대로 가라고 쫓아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닝 부인도 캐시에게 들어오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캐시는 미끄러지듯 덤불 뒤로 달려가 숨어버렸습니다. 10시가 되자 레인 부인과 반스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죠. 들판엔 커다란 쓰레기산이 3개나 생겼고 바닥을 드러낸 연못엔 깡통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샘페리에는 빗속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레인 부인은 진흙투성이 팔로 땀에 젖은 이마에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레인 부인이 느긋하게 진흙을 헤집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계속해줘요. 조금만 더. 좀 더 찾아줘요. 캐시는 덤불 뒤에 숨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의사 레인 씨가 하얀 집 정원 울타리 위로 몸을 내밀더니 담배를 피우며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티나. 어서 들어와요. 제발, 제발. 캐시 굿맨은 기도했습니다. 휴, 모처럼 재밌었어. 레인 부인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장화를 빨아들이는 진흙 속에서 질질 다리를 끌며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레인 씨가 놀리며 말했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겠소. 내일 재채기를 하게 돼도 그렇게 재밌을까? 어깨도 아프네요. 레인 부인은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들판을 지나 집을 향했습니다. 쓰레기는 내일 아침에 치워야겠어요 하면서 반스 선생님도 집으로 돌아갔죠. 덤불 뒤에 웅크린 캐시만 남고 들판은 텅 비었습니다. 늙은 바이닝 부인도 캐시를 찾는 걸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샌페리에는 여전히 연못 한가운데 진흙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레인 부인이 샌페리엔을 갈퀴로 긁어내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부인은 계속 샌페리엔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밤 12시 종이 울렸습니다. 의사 레인 씨는 잠이 들었고 레인 부인은 살그머니 침대를 빠져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밤 공기를 떠도는 제스민 향기에 몸을 맡기고 들판 위에 뜬 달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리틀 에그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였지만 제스민 향을 맡거나 밤하늘에 달을 보려고 굳이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티나 레인은 잠옷을 입은 채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느릅나무와 그 뒤로 솟은 교회탑, 수백 년 동안 아이들이 뛰놀았던 고요한 풀밭, 어둠에 잠긴 집들이 은색 달빛을 받으며 잠든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리틀 에그햄, 교회탑은 어쩐지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성의 탑과 닮았다고 생각하던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다니요. 그리고 지금 저 연못 한복판에 뭐가 있는 걸까요? 개나 양이 들어간 걸까요? 몽디유, 어린 소녀잖아. 레인 부인은 불빛처럼 빠르게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진흙투성이 긴 장화를 낚아채 잠옷 바지 다리에 그대로 구겨넣고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창문으로 아이를 본 지 2분도 채 안 돼 레인 부인은 캐시를 진흙탕 속에서 안아 올렸습니다. 둘은 연못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 있었습니다. 캐시는 온통 진흙 범벅에다 젖은 머리카락엔 녹색 개구리밥이 묻은 처참한 모습이었죠. 샌페리엔, 샌페리엔. 캐시가 흐느꼈습니다. 캐시, 쉘리, 왜 그러는 거니? 샌페리엔. 말해보렴, 포브르 뿌띠뜨. 샌페리엔을 찾아야 해요. 샌페리엔이 누구니? 아주머니는 샌페리엔을 꺼내지 않았어요. 바비의 목마는 찾아줬으면서 샌페리엔은 내버려뒀다고요. 그 아인 네 인형이로구나. 레인 부인은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울음을 그치렴 쉐리. 밤을 새우더라도 꼭 찾아내자꾸나.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자기 나라 말로 덧붙였습니다. 산 페리엥. 괜찮아. 캐시는 흐느낌을 멈추고 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캐시의 인형 이름과 비슷하게 들렸으니까요. 어쩌면 이 마을에도 친절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잠옷 차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인 부인은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더듬어 갔습니다. 이건 뭘까요? 깡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아! 여기 매끄럽고 딱딱한 뭔가가 있습니다. 돌멩이일까요? 레인 부인은 그걸 달빛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그건 돌이 아니라 윤기 나는 까만 머리카락에 파란 눈과 장밋빛 입술을 가진 도자기 인형의 머리였습니다. 캐시 군매는 너무 기뻐서 얼굴이 빨개져 외쳤습니다. 샌페리엔! 하지만 레인 부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말했죠. 셀레스틴.
잠옷 차림 레인 씨가 역시 잠옷 차림인 레인 부인을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부인은 진흙에 푹 젖어 흙탕물을 뚝뚝 흘리는 자기보다도 더 진흙투성이인 아이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티나, 이런 세상에. 그렇게 서서 묻지만 말고 몽쉐르, 뜨거운 목욕물을 받고 우유를 데워줘요. 그들 모두, 그러니까 레인 부인, 캐시가 손에서 놓지 않는 샌페리에는 다 같이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샌페리엔의 도자기 얼굴과 팔다리는 다시 반짝였으나 톱밥으로 만든 몸통은 딱하게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그랬죠. 하지만 캐시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감싸인 샌페리에는 캐시가 데운 우유를 홀짝이는 동안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인 부인도 캐시를 한쪽 팔로 감싸 안고 나란히 앉아 우유를 홀짝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물었습니다. 캐시, 내 셀레스틴을 어디서 얻었니? 아주머니의 셀레스틴이 아니에요. 나의 샌페리엔이에요. 그래, 쉐리. 알았다. 하지만 오래전 내가 프랑스에서 살던 작은 소녀였을 땐 내 것이었단다. 말해보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려고 프랑스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니? 어떤 성에서 발견했대요.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저한테 주셨어요. 캐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단다. 셀레스틴을 잃어버리고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꼭 너처럼 말이지. 내 인형이에요. 캐시 군매는 고집스럽고도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인형이야. 네가 언젠가 딸한테 물려주기 전까진 언제나 네 것이란다. 내일 새 몸통과 옷을 만들어줄게. 샌페리엔이 어떤 드레스를 입게 될지 짐작이 가니? 캐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인 부인은 서랍으로 가더니 파랗고 흰 줄무늬 바탕에 장미 꽃봉오리가 수놓이고 소매엔 레이스 주름 장식이 달린 비단 침실복을 꺼내왔습니다. 캐시는 그 옷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작은 침실복은 우리 증조 할머니 거란다. 증조 할머니의 할머니 드레스를 잘라 만든 거야. 그분은 프랑스 큰 성에서 사셨어. 캐시는 레인 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레인 부인은 다시 말했죠. 내일 이 옷을 잘라서 샌페리엔에게 새 드레스를 만들어 입히자꾸나. 속에 받쳐 입을 레이스 치마도 만들고. 캐시는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느새 얼굴이 활짝 펴지더니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셀레스틴 레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셀레스틴은 캐시와 인형을 함께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캐시, 너랑 샌페리엔이랑 여기서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캐시 군매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답니다.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작은 책방.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어도 전혀 시시하지 않고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행간의 또 다른 의미가 보이는 놀라움.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작은 책방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엘리너 파전의 작은 책방을 2년간이나 공들여 섬세한 문장으로 다듬고 또 다듬으며 번역하신 이도우 작가님의 작품 소개글입니다. 작은 책방을 읽고 나시면 이 소개글이 뜻하는 바가 단번에 다가오실 거예요. 명작의 힘,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했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이 책이 정답을 정해놓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작은 책방은 책을 읽는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한다거나 또 꿈을 가졌으면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변을 바라보거나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 무엇보다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가끔 동화를 접할 때 느끼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순간이랄까?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춰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고 누구의 입장인가에 따라 다른 감상을 가지게 해줘요. 예를 들어 세상과 나누는 법을 몰라 공공의 적이 된 스크루지 같은 지주가 굳이 큰 깨달음을 얻어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면 벌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식을 위해 천천히 변했던 것뿐이고 주변인들도 그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나 금붕어는 드넓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닌 좁은 어항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우리의 편견과 달리 그 좁은 어항이 더 넓고 많은 것들, 해와 달, 하늘, 그리고 육지의 것 등등을 더욱더 넓게 볼 수 있고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사회라는 곳에 길들여지며 어렸을 때 앵무새가 가져다준 형형색색의 운명 쪽지일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어린 수자는 글자를 몰라 운명의 글귀를 읽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장밋빛 인생의 의미로 운명 쪽지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해하죠. 신분의 차이라는 편견이 없어 공주님과 나무꾼은 공평하게 서로의 삶을 반반씩 지키며 함께할 수 있게 됐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엘리너 파전이 위트가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작품 곳곳에 드러나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레몬빛깔 강아지가 너무 재밌었는데 대서사시임에도 베티와 산지기, 어미개와 레몬빛깔 강아지의 대화는 낭독하다 여러 차례 웃음이 터져서 혼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반복 코미디랄까 한 해 한 해가 지나는 표현을 이렇게 위트 있게 해주시다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서도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라이센스 작품, 번역극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는 단순히 글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원작자 못지않은 뛰어난 작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심한 문장으로 잘 번역된 글은 독자로 하여금 원작 이상의 감동을 전해주는데 작은 책방이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책방 안에 작은 책방이 생겨서 참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